유령 열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모든 승객은 유령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주십시오. 탑승 중에는 예의를 지켜주시고 서로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양쪽 객실의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당신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라고 동시에 물었다. 난 집에 가는 표를 샀는데 유령 열차는 대체 뭐야?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앉아있던 외투를 입은 남학생이 정신을 차리고는 양옆의 승객들에게 당황한 듯 물었다. 나를 보고 있던 승객들은 그 소리를 듣자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텅 빈 눈으로 마치 먹잇감을 보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들의 입이 동시에 움직이며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당신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다. 외투를 입은 남학생은 굳어버린 채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야? 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커서 조용한 객실 안에서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변에 앉아있는 유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존재들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고 미소는 점점 커져 입꼬리가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외투를 입은 남학생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침을 흘리는 유령들이 마침내 먹잇감을 잡은 굶주린 맹수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몸을 찢고 순식간에 산채로 잡아먹었다. 피가 좌석과 통로에 낭자했지만 퍼지지는 않았다. 열차가 피를 흡수하는 듯 몇 분 후 바닥의 핏자국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살아있는 사람이 정체를 들키면 유령이 살을 먹고 열차가 피를 마시는 분업이 아주 확실했다. 식사를 마친 유령들은 아직 배가 고픈 듯 천천히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툭 쳤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열차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승객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표정도 매우 생생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자리를 찾아 앉자마자 그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눈빛의 빛도 사라지며 온몸이 죽음의 검은 안개에 휩싸인 듯했다. 객실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새로 탄 승객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텅 빈 눈들이 나를 바라보며 마치 당신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듯했다. 키보드에 너는 물결표 하지 마 라고 치고 첫 글자를 계속 누르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너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마가 나왔다. 당신은 뭐가 나왔나요? 히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 나는 손에 든 표를 꽉 쥐었다. 표에는 승객 정보가 적혀 있었다. 여도 6호차 13번 좌석 시 1시간 전 나는 역에 도착해 줄을 서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표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내 앞에 탑승한 사람은 엄마와 딸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여자아이는 흰 니트 코트를 입고 왼손은 엄마 손을 잡고 오른손에는 막대 사탕을 들고 있었다. 사탕이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주워주자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귀엽게 말했다. 나는 계속 그들 뒤를 따라갔지만 열차에 탄 후에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이 열차도 매우 이상했다. 알 수 없는 안내 방송 외에도 객실 전체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다. 양쪽 벽면에 큰 철판들이 벗겨져 녹슨 금속이 드러났다. 바닥에는 짙은 갈색 얼룩이 가득했다. 밟으면 역겨운 끈적임이 느껴졌다. 천장의 조명은 마치 곧 터질 것처럼 계속 깜빡였다. 게다가 수많은 유령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너를 먹고 싶다 라는 글자가 쓰여있는 듯했다. 이건 집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었다. 분명 설명할 수 없는 심령 현상을 만난 것이 분명했고 그것도 조금만 실수하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끔찍한 종류였다. 문제는 왜 이 유령들이 처음부터 나를 노렸을까? 열차에 탄 후 내 행동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자리에 앉자 나에게 쏟아지던 시선이 곧바로 사라졌다. 예상이 맞았다. 그들이 나를 노린 이유는 내가 계속 통로에 서 있어서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내 행동은 죽은 외투 남학생과 다를 바 없었다. 단지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평범한 승객인 척 행동하면 그들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좌석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아까 앉을 때 무심코 집어들었다. 오래 보고 있자니 종이 위에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종이를 뚫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다. 열차를 이용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의사항. 첫째, 표에 적힌 정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분을 숨기고 어떤 생물에게도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열차의 종착역은 지옥이며 종착역에서 내리면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넷째,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표에 적힌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다섯째, 열차 안에 다른 승객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어떤 공격 행위도 열차에 의해 제거될 것입니다. 여섯째, 유령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령으로 동화될 것입니다. 몇 가지 규칙이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뒷부분은 찢겨져 나가 있었다. 앞뒤 좌석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종이에 주목했다. 6번째 항목 뒤에 볼펜으로 작게 쓴 글씨가 있었다. 글씨는 매우 휘갈겨 쓴 듯 마치 누군가 도망치면서 급하게 쓴 것 같았다. 이 규칙은 거짓이다. 유령처럼 행동해야 정체가 들키지 않는다. 이 방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규칙 중 어느 것이 진짜일까? 유령처럼 행동한다 는 것은 유령만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투 남학생의 상황을 보면 그 주변의 유령들만 그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령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만 먹는다는 것이다. 만약 볼펜으로 쓴 작은 글씨가 사실이라면 이따가 내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정체를 들켰을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사람을 먹어야 한다는 말인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현재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어느 글이 진짜인지 분석할 수 없었다. 나는 일단 이 문제는 제쳐두기로 했다. 네 번째 규칙에 따르면 정확한 역에서 내리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급히 표를 꺼내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고는 욕이 나올 뻔했다. 표의 도착역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원래 인쇄된 글씨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즉, 나는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머리를 빠르게 굴려 해결책을 찾았다. 아까 열차에 탈 때 안내방송에서 지옥에 도착하기 전에 11개의 역을 지나고 각 역마다 10분씩 정차한다고 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매 역마다 내려서 최대한 빨리 출구로 달려가는 것이다. 나갈 수 없다면 즉시 열차로 돌아와 다음 역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규칙에 따르면 정확한 역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역에서 내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바로 그때 열차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다음 역은 7초입니다. 내리실 승객께서는 짐을 챙기시고 하차 준비를 해주십시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표에 얼룩에 비춰 7초라는 두 글자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열차 안에서는 전파가 터지지 않아 전화를 걸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항상 통화 중이었다. 지금은 플래시 기능만 쓸모 있었다. 하지만 검은 얼룩이 완전히 스며들어 원래 인쇄된 글자와 뒤섞여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실망스러웠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모험을 할 수밖에. 표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서서 비닐봉투 2개를 들고 있는 뚱뚱한 남자 뒤를 따라 객실문 쪽으로 향했다. 봉투는 무거워 보였고 그의 오른손은 깊게 파인 자국이 나 있었다. 잠시 후 남자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뻣뻣하게 봉투를 왼손으로 옮겼다. 그때서야 그의 손이 자국이 난 것이 아니라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의 피는 검은색이었고 바닥에 떨어지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사라졌다. 나는 즉시 검은 피가 유령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 나는 열차 안에서 다쳐서는 안 된다. 피가 붉은색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즉시 잡힐 것이다.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2분 후면 완전히 멈출 것이다. 나는 재빨리 객실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미 5명의 승객이 그곳에 서서 열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멍한 표정이었고 마치 열차의 영혼을 빨린 것 같았다. 한 사람만 예외였다. 연한 파란색 청재킷을 입은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는 문 가까이에 서 있었고 매우 긴장한 듯 계속 침을 삼키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고 손에는 표를 꽉 쥐고 있었다. 땀으로 표 한쪽이 젖어 있었다. 그도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나처럼 즉시 열차에서 내려 이곳을 벗어나려는 생각인 듯했다. 인간은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이런 기괴한 곳에서 동족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함께하고 싶어 한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 안내문의 2번째 항목이 떠올랐다.
신분을 숨기고 어떤 생물에게도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즉시 멈춰 섰다.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이때 열차가 천천히 멈추면서 철로와 마찰하는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열차가 곧 무너질 것 같았다. 객실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청재킨 남자는 황급히 열차에서 내려 출구 쪽으로 달려갔다.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자. 나는 이것을 명심하며 뚱뚱한 남자 뒤에 숨어 내릴 차례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 승강장에서 비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망적인 외침처럼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비명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청재킨 남자는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달려가 승강장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지금은 낮이었고 야외 승강장은 원래 매우 밝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검은 안개로 가득했다. 승강장 전체가 음산한 죽음의 기운을 풍겼다. 검은 안개는 거대한 고치처럼 그를 감싸며 빠르게 남자를 향해 몰려들었다. 고치는 점점 더 조여들며 남자의 몸과 비명을 모두 삼켜버렸다. 나는 차마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고치가 손바닥만큼 작아지자 더 이상 조여들지 않았다. 그런 다음 안에서는 마치 살을 다 먹고 뼈를 씹는 듯한 소름 끼치는 으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표에 적힌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청재킨 남자는 잘못된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승강장에 의해 삭제된 것이다. 다행히 나는 열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랬다면 지금쯤 나도 그와 같은 꼴이 되었을 것이다. 몇 분 후 검은 고치는 모든 것을 삼키고 안개로 변해 서서히 사라졌다.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연한 파란색 청재킷을 입고 있었고 아까 땀으로 범벅이었던 이마는 깨끗했다. 그는 손에 든 표를 보며 내가 어떻게 역에서 나왔지? 라고 중얼거리며 짜증스럽게 열차에 다시 올라탔다. 나는 그가 자신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짜증스러운 표정은 곧바로 사라지고 텅 비고 멍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온몸이 검은 안개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잘못된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검은 안개에 의해 유령으로 변한 것이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 내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내 자리에는 이미 누가 앉아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그곳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내가 오는 것을 보자 할머니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리며 자리 바꿀래요? 라고 물었다. 분명 나에게 묻는 것이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목소리도 단조롭고 매우 기괴했다. 할머니는 붕대로 칭칭 감긴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다. 붕대 한쪽은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잉크처럼 검은 피는 열차의 희미한 노란 조명 아래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열차를 이용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의사항. 첫째, 표에 적힌 정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규칙에는 자리를 바꾸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방금 승강장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살고 싶다면 절대로 할머니와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승객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딱딱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도 안쪽 자리에 앉기 불편합니다. 할머니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자리 바꿀래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참 실랑이 끝에 할머니는 내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할머니의 입은 귀까지 찢어질 듯 점점 크게 벌어졌다. 동시에 할머니의 목구멍에서는 자리 바꿀래요? 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주변의 네다섯 유령의 시선을 끌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치 왜 자리를 안 바꿔줘요? 라고 묻는 듯했다. 자리를 바꾸면 열차 탑승 규칙을 어기게 된다.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내 자리에 앉은 유령이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순간 나는 객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들었던 안내방송이 떠올랐다. 탑승 중에는 예의를 지켜주시고 서로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의 5번째 항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았다. 열차 안에 다른 승객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예상이 맞다면 이 규칙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열차의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히지만 않는다면 나는 암묵적으로 승객으로 간주된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열차의 규칙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나의 추측일 뿐.
실제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따르면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시도해볼 수밖에. 내가 생각하는 동안 내 자리에 앉은 유령은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다. 새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입가에서 침을 흘렸다.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나를 물려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끌어당겨지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향해 다가오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 힘은 엄청나게 강력했고 할머니를 빠르게 다시 좌석으로 밀어넣었다. 유령의 얼굴에는 마침내 생생한 표정, 바로 공포에 질린 표정이 나타났다. 할머니의 목구멍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흘러나왔다. 보이지 않는 힘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끌어당겼고 할머니의 몸은 마치 의자에 삼켜지는 듯 점점 좌석 속으로 가라앉았다. 순식간에 할머니는 의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의자가 두 번 튀어오르며 안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식사 후 식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소리 같았다. 의자는 살아있는 생물이었고 규칙을 어기는 승객을 직접 잡아먹는 존재였다. 나는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의자도 나를 잡아먹겠지. 열차는 곧 출발할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서야 좌석이 매우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사람의 피부 같았다. 나는 뻣뻣하게 눈을 돌려 짙은 황갈색의 좌석 커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마 사람 가죽으로 만들었겠지.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며 다음 역까지 30분 남았다고 알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이 30분 안에 단서를 찾아야 한다. 만약 다음 역이 내가 내려야 할 정확한 역인데 망설이다가 놓치면 나는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열차에 탄 후 유령들은 멍한 표정에 뻣뻣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항상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다. 화장실에 가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다. 2분 정도 기다리자 화장실의 빨간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유령 하나가 나왔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곧장 통로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들어가려 했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멈춰 섰다. 짙은 검은 안개가 화장실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안은 마치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누구든 들어가는 순간 즉시 삼켜버릴 것 같았다. 게다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안이 매우 차갑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며 음산한 한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들어가면 온몸에 피가 얼어붙고 추위에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들어가야 할까? 내가 망설이는 동안 마치 생명이 있는 듯 몇 가닥의 검은 안개가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와 문 손잡이를 감싸며 내 손을 덮치려 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즉시 손을 떼고 두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문 손잡이를 감싼 검은 안개는 마치 실망한 듯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나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나는 재빨리 화장실에서 단서를 찾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식당 칸으로 향했다. 나는 13호 차에 있었고 식당 칸은 6호 차에 있었다. 중간에 있는 몇 개의 객실을 지나갈 때 나는 어떤 유령과도 부딪히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6호 차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해졌다. 이 객실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는 어떤 주목도 끌지 않았다. 8호 차를 지나갈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각 객실 끝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나는 이동하는 동안 화장실의 상태를 계속 살폈다.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그 화장실처럼 안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생명을 삼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8호 차의 화장실은 달랐다. 하얀 전등이 켜져 있어 내부가 잘 보였다. 오른쪽 구석에는 삼각형 세면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기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기가 있었으며 맞은편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었다. 나는 문 밖에서 잠시 관찰했지만 거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내가 본 첫 번째 정상적인 화장실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도 전에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아무리 눌러도 문 손잡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 위 표지판은 빨간색으로 바뀌어 화장실이 사용 중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여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화장실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평범한 물이었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하지만 세면대에 떨어진 물은 해골 모양을 이루었다. 세면대 표면은 매우 매끄러워 물이 고일 곳이 없었다. 해골은 기이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아마 무언가 단서일 것이다. 갑자기 몸이 굳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열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가끔 나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누군가 창밖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의가 없거나 창문을 통해서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시선을 창문에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창밖의 생물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인형처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매우 귀여웠다. 아마 밖에서 바람을 너무 오래 맞아서인지 얼굴은 창백했고 핏기가 거의 없었다.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소년은 창문에 두 손을 얹고 입을 움직이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참 후에야 소년이 저를 안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다. 소년은 여전히 창문에 매달려 있었고 온몸이 흠뻑 젖어 매우 불쌍해 보였다. 밖은 그렇게 추운데 소년은 몹시 추울 것이다. 나는 하마터면 창문을 열고 소년을 안으로 들여보내줄 뻔했다. 나는 천천히 창문으로 손을 뻗었다. 소년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고 미소는 점점 커져 귀까지 찢어질 지경이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소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에는 멍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비웃으며 망설임 없이 커튼을 쳐서 소년의 시야를 가렸다. 커튼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소년은 내가 자신을 안으로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얼굴의 미소는 악의적인 원망으로 바뀌었다. 소년의 눈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고 두 개의 검은 구멍은 마치 왜 저를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나요? 라고 묻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커튼이 완전히 닫혔다. 밖의 생물체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며 나를 다시 속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무시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화장실 거울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있었다. 손자국의 손가락은 위쪽으로 비스듬히 향하고 있었는데 마치 천장의 환풍구를 가리키는 화살표 같았다. 나는 세면대 위로 올라가 환풍구를 힘껏 밀고 손을 넣어 주변을 더듬었다. 종이 반쪽이 만져졌다. 거기에는 7째, 살아있는 승객에게는 정확한 하차역이 없다. 라는 글귀만 적혀 있었다. 아마 찢어진 규칙의 나머지 부분인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승객에게는 정확한 하차역이 없다. 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역도 틀렸다는 말인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승강장에 삭제된다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열차에 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없고 살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되면 규칙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문장은 분명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닐 거야. 나는 당장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종이 조각을 넣어두고 변기물을 내렸다. 문 위에 빨간색 표시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씩 웃었다. 이 열차는 기괴하지만 기본적인 열차 운행 논리는 따르고 있었다. 내 자리를 차지했던 유령은 열차 운행 논리를 어겼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물을 내리는 것은 화장실의 논리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문 손잡이를 아무리 만져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8호 차와 7호 차를 지나 식당칸 앞에 섰다. 식당칸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나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생생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눈빛도 밝았다. 두려움, 흥분 등 온갖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다. 내가 지나온 객실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앞머리로 시야를 가리고 뻣뻣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열차 탑승 안내문 2번째 항목. 신분을 숨기고 어떤 생물에게도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식당칸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들은 정말 나를 유령으로 착각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내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조용해졌다. 내게 가장 가까운 4인용 테이블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남녀 한 쌍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여자 옆에 앉았다. 여자의 몸은 즉시 굳어버렸다. 맞은편 남자는 여자를 안심시키려는 듯 눈짓을 보냈다. 여자는 꼭 참았지만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 객실은 식당칸이라고 불렸지만 서비스 직원도 없었고 식사하는 사람도 없었다. 내 시야에 들어온 유령들은 모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소곤소곤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유령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은 이곳을 이미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여전히 이곳에 모여 있었다. 단지 동족과 함께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졌으니 식당 칸은 분명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찾아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일어서서 나가려던 순간 객실 안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즉시 객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천장의 노란색 조명은 여전히 계속 깜빡였다. 유령 승객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신나는 음악이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들으니 오싹했다. 내 옆에 앉은 여자는 팔을 문지르며 맞은편의 동행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 음악 좀 무서운데 우리 그냥 갈까? 남자도 불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이 일어서서 나가려는 순간 객실 끝에 갑자기 카트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음악 소리와 함께 카트는 끽끽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서비스 직원이 나타났다. 모두 깜짝 놀랐다. 열차 안에 다른 유령들과 달리 서비스 직원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다. 빨간색 정장, 적당히 친절한 미소. 그녀는 걸어오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승객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인원수에 맞춰 도시락을 나눠주었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유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뻣뻣한 팔을 뻗어 도시락 뚜껑을 열고 안에 든 음식을 손으로 집어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한 승객은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손가락 사이로 고기 조각을 떨어뜨렸다. 고기 조각은 대굴대굴 굴러온 내 발밑에 멈췄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삶아진 눈알과 시선이 마주쳤다. 내 옆에 앉은 여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서비스 직원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입에서는 오늘 또 재료를 찾았네요. 기뻐라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입을 막고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사람 피부 같은 느낌의 의자뿐이었고 도망칠 곳이 없었다. 서비스 직원은 혀로 입술을 핥았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지 못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여자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렸는데 마치 팔다리가 달린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벌어졌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여자가 다시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서비스 직원에게 완전히 삼켜졌다. 식당 칸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유령들이 음식을 먹는 소리만 들렸다. 서비스 직원은 여자를 삼킨 후 재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리고 카트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친절한 미소가 번졌고 순서대로 승객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며 매우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방금 재료를 주어서 아무렇지 않게 배 속에 넣은 것처럼. 이 광경은 정말 너무 끔찍했다. 여자의 남자친구는 여자가 삼켜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정신이 무너져 괴물이라고 중얼거리더니 테이블 위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창밖에서는 아무런 낙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약간 돌렸다. 익숙한 검은 안개가 언제 나타났는지 남자를 뒤덮고 새로운 검은 고치를 만들고 있었다. 한참 동안 씹는 소리와 비참한 비명이 들린 후 검은 고치는 다시 안개로 변해 사라졌다. 남자는 열차 밖에 매달려 마치 다음 역에서 다시 객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검은 안개에 삼켜져 의식 없는 유령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소동은 서비스 직원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카트에 있는 도시락을 나눠주었다. 그녀는 주황색 스웨터를 입은 여자 앞에 도시락을 놓으며 말했다. 손님, 저녁 식사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자는 몸을 심하게 떨었다. 극도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본능을 거스를 수 없었다. 여자가 도시락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자 서비스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말했다. 식사하세요. 남기지 마세요. 여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열차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나서서 말하는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자는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집어 뚜껑을 열었다. 안에 든 것을 확인한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리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고 심하게 구역질했다. 그녀 앞에 놓인 도시락에는 썩어가는 심장이 들어있었다. 심장 표면은 마치 날카로운 이빨에 물어뜯긴 듯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상처에서는 검고 역겨운 액체가 흘러나왔고 하얀 구더기들이 득실거렸다. 하지만 심장 자체는 여전히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마치 아직 살아있는 듯이. 여자의 얼굴은 토사물로 붉게 물들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닦을 새도 없이 다가온 서비스 직원에게 삼켜졌다. 생생하게 살아있던 생명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사라졌다. 기분이 몹시 나빴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내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거해주는 셈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천장의 조명을 가리는 그림자가 내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서비스 직원은 언제 나타났는지 내 옆에 서 있었다. 입꼬리는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 있었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저녁 식사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6번째 규칙, 유령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령으로 동화될 것입니다. 유령의 음식을 먹는 것은 유령과 같은 행동이다. 규칙에 따르면 살아남으려면 도시락을 거절해야 한다. 하지만 규칙이 적힌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령처럼 행동해야 정체가 들키지 않는다. 이 방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서비스 직원의 입꼬리는 더욱 올라갔고 다시 한번 말했다. 손님, 저녁 식사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테이블 아래 숨겨진 내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채 꽉 쥐어져 있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규칙 중 나는 과연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이 도시락을 먹어야 할까? 서비스 직원이 3번째로 재촉하기 전에 나는 행동을 취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유령처럼 뻣뻣한 손가락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플라스틱 도시락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반쪽짜리 뇌가 들어있었고 그 옆에는 손가락 2개가 놓여 있었다. 손톱에는 선명한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손가락이었다.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얼굴을 만지작거리다가 뇌에 손을 넣어 한 움큼 떠서 입에 넣는 신용을 했다. 내가 뇌를 먹는 모습을 보자 서비스 직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승객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멀리 가서 나를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입가에 묻은 뇌를 닦아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규칙 중 하나는 분명 거짓이다. 나는 원래 규칙의 지시대로 행동했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규칙의 정확성을 의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 작은 글씨는 누가 일부러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나는 애초에 신경 쓸 생각도 없었다. 내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규칙은 유령의 음식을 먹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서비스 직원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먹지 않으면 주황색 스웨터를 입은 여자처럼 그의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눈속임을 사용했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닭발처럼 모아 뇌에 넣은 다음 천천히 손가락을 펴서 뇌를 으깨는 신용을 했다. 겉보기에는 내 손에 뇌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손바닥은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뇌를 입에 넣는 척할 때 손가락을 오므려 손 전체로 입을 가렸다. 서비스 직원은 내가 정말 먹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열차 안에는 나 외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3명 더 있었다. 나는 눈꼬리로 두 사람이 나처럼 먹는 척하며 서비스 직원을 속이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만 진짜로 먹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몇 분 후 그의 몸은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관절은 유연성을 잃었으며 얼굴의 표정은 마치 얼어붙은 듯 점점 사라졌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제자리에 앉아 남은 음식을 집어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유령의 음식을 먹으면 정말 동족으로 동화되는 것이다. 모든 도시락이 배달된 후 서비스 직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트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자 살아남은 두 사람은 황급히 식당 칸을 빠져나갔다. 나는 서비스 직원이 사라진 방향을 빤히 쳐다보다 조용히 뒤따라갔다. 서비스 직원의 가슴 주머니에 해골 그림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화장실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분명 그의 몸에는 내가 이 열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이다. 다가가려는 순간 열차가 갑자기 멈췄다. 식당 칸에서 뛰쳐나온 두 남자는 객실 문 앞에 서서 내릴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들도 잘못된 승강장에서 내리면 검은 안개에 삼켜져 완전히 유령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리지 않으면 혹시 이 승강장이 맞는 곳이라면 어떡할까? 열차에서 내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뚱뚱한 남자와 마른 남자가 망설이는 사이 뚱뚱한 남자가 갑자기 마른 남자를 열차 밖으로 밀었다.
마른 남자는 승강장에 넘어졌고 일어나자마자 열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익숙한 검은 안개가 나타나 그를 즉시 삼켜버렸다. 뚱뚱한 남자는 이 승강장도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의 발밑에서도 검은 안개가 피어올라 그를 빠르게 삼켰다. 열차에서 떨어지기 전 마른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승객이었다. 뚱뚱한 남자는 고의로 그를 밀어서 승객을 공격한 것이므로 열차에 의해 삭제된 것이다. 나는 윤을 내리깔았다. 마침내 규칙에서 어떤 생물에게도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이유를 깨달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곳에서는 인간의 악의가 공포와 함께 극도로 증폭된다. 마른 남자가 이 승강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으니 나도 더 이상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다. 나는 살금살금 서비스 직원에게 다가갔다. 식당 칸은 6호차였다. 앞쪽으로 가면 5호차는 독립된 공간이었다. 좁은 복도, 한쪽은 벽이고 반대쪽에는 5개의 방이 있었다. 방위 철문은 모두 녹슬어 매우 음산해 보였다. 첫 번째 방위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귀를 문에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엌처럼 보였다. 조리대 위에는 고기 조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요리사 한 명이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오른손에 큰 칼을 들고 거대한 도마를 내리치고 있었다. 마치 돼지고기를 자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따라 시선을 도마로 내렸다가 그가 자르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가 아니라 주황색 스웨터를 입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요리사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 뒤쪽 방들의 문도 모두 열려 있었다. 녹슨 철문은 거의 똑같아 보였고 구별할 수 있는 표시도 없었다. 마지막 방에 다다랐을 때 문에 걸린 표지판에는 직원 숙소라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열린 문틈으로 서비스 직원이 문 옆에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옆 탁자 위에는 눈에 띄는 볼펜이 놓여 있었다. 가짜 규칙을 적은 글씨도 볼펜으로 쓴 것이었다. 그가 남긴 것 같았다. 하지만 왜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걸까? 규칙을 찢어버리면 될 텐데. 그는 눈을 꾹 감고 쉬고 있는 듯했다. 나의 시선은 그의 가슴에 머물렀다. 해골 그림이 있는 주머니가 약간 부풀어 올라 있었다. 분명 안에 뭔가 들어있었다. 직감적으로 그 주머니 안에 든 것이 내가 이 열차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놓인 도끼를 조용히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서비스 직원은 매우 깊이 잠든 듯했고 작은 코고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손을 그의 가슴 주머니로 가져갔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요란한 천둥 소리에 열차 전체가 가볍게 흔들렸다. 서비스 직원이 몸을 뒤척였고 가슴 주머니는 그녀의 오른팔에 깔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를 잡아 오른팔을 아래로 끌어내렸다. 한참 후 마침내 오른팔이 주머니에서 떨어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안에 든 것은 카드처럼 느껴졌다. 꺼내려는 순간 칠흑 같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서비스 직원은 언제 깨어났는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 재료가 여기 숨어들었네. 들켰다. 온몸에 털이 쭉 펴섰고 근육이 긴장했다. 그녀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재빨리 도끼를 휘둘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는 서비스 직원의 입에 꽂혔지만 얕은 상처만 냈을 뿐이었다. 나는 온 힘을 다했지만 도끼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입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다행히 작은 상처만으로도 그녀를 막을 수 있었다. 입이 벌어지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다. 힘으로는 안 된다. 빨리 도망쳐야 해. 결심이 서자 나는 재빨리 행동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디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다. 서비스 직원은 처음에는 매우 조용했고 나를 발견했다는 말을 한 후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에 화가 난 듯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귀를 막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복도 중간쯤에 있는 3번째 방 앞에 다다랐을 때 요리사가 식칼을 들고 부엌에서 나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방향을 바꿔 3번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비스 직원은 곧바로 뒤쫓아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철문에는 창문이 없어서 밖의 상황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곧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머리를 빠르게 굴리며 탈출 방법을 생각했다.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의문이 떠올랐다. 왜 그녀는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화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특유의 미소까지 잊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그저 작은 재료, 곧 자신에게 삼켜질 존재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이 열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왜 화를 내는 걸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카드를 바라보았다. 서비스 직원의 주머니에서 훔친 신분증이었다. 왼쪽에는 그녀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름, 이명, 직책 서비스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과 이름은 약간 흐릿했지만 서비스 직원이라는 세 글자는 매우 선명했다. 카드 뒷면에는 익숙한 해골 그림이 있었다. 열차에 탑승한 후의 기억이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몰려들었다. 열차 안내 방송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서비스 직원에게 신고하라고 했다. 단서를 찾기 위해 나는 열차의 절반 이상을 돌아다녔다. 서비스 직원은 열차에서 나타난 유일한 직원이었다. 이 복도의 방들 중 서비스 직원의 직원 숙소에만 표지판이 있었다.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녀뿐이다. 요리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가 이 열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그녀의 서비스 직원 신분, 즉 내 손에 있는 이 신분증이다. 그녀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도망쳐서가 아니라 카드를 훔쳤기 때문이다. 이 카드가 바로 이 열차의 핵심이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외부의 충격으로 자물쇠가 부서졌다. 녹슨 철문 전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서비스 직원의 입에는 여전히 도끼가 꽂혀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거의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카드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마치 신분증이 내 심장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서비스 직원의 몸은 내 눈앞에서 심하게 뒤틀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찢기는 듯 격렬하게 떨렸다. 잠시 후 그녀는 뻣뻣하게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은 바닥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핏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나는 황급히 신분증을 다시 꺼냈다.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왼쪽 사진 속 얼굴은 나로 바뀌었고 오른쪽 이름도 내 이름으로 바뀌었다. 내가 그녀를 대신해 새로운 서비스 직원이 된 것이다. 마침내 나는 7번째 규칙, 살아있는 승객에게는 정확한 하차역이 없다. 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사실 이 규칙은 기차표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 기차표의 도착역은 얼룩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정확한 하차역이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열차에서 벗어나려면 승객 신분을 바꿔야 한다. 서비스 직원의 신분증을 빼앗아 그녀를 대신해 새로운 서비스 직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직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예상이 맞다면 이전 서비스 직원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서비스 직원이 되어 열차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열차를 위해 일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평생 이 열차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원망과 분노는 그녀가 가짜 규칙을 남겨 나중에 올 살아있는 사람들을 속이도록 만들었다. 그녀가 원래 규칙을 찢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녀를 공격하지 않는 한 아무리 규칙을 철저히 지켜도 열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녀가 열차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서비스 직원 신분으로도 마음대로 열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직원 숙소로 돌아갔다. 승객과 열차에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고 서비스 직원에게도 분명 규칙이 있을 것이다. 직원 숙소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방을 온통 뒤졌고 마침내 침대 밑 구석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열차에 잊힌 승객을 찾아야만 사직할 수 있다. 나는 깨달았다. 사직은 분명 열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잊힌 승객이라면 나는 즉시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던 소년을 떠올렸다. 그때 소년은 계속 창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다. 분명 열차에 잊힌 승객일 것이다.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면 나는 떠날 수 있다. 나는 재빨리 그 화장실로 향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객실들을 지나갔고 얼굴에는 점점 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창문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미소는 부드러웠고 점점 이전 서비스 직원과 닮아가고 있었다. 나는 신분증의 영향으로 열차에 동화되고 있었다. 그 생각에 나는 걸음을 재촉해 화장실로 들어가 커튼을 젖혔다. 창밖에는 부패하는 머리가 보였다. 소년의 얼굴 살점은 마치 밖에 산성비라도 내리는 듯
빠르게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두개골도 부식되어 안에 뇌가 드러났다. 소년의 눈은 이미 사라졌고 시커먼 눈구멍만 남아있었다. 소년은 산성비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듯 창문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소년은 빗물에 완전히 녹아 없어졌을 것이고 나는 정말 이곳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황급히 창문을 열고 소년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열차 안으로 들어오자 소년의 썩어가던 몸에는 다시 살이 차올랐고 눈구멍에는 눈동자가 생겼으며 두개골은 서서히 다치더니 두피와 머리카락이 자라났다. 마침내 소년은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뻣뻣한 걸음걸이로 어딘가로 향했다. 아마 일정 나이 이하의 어린이는 표가 필요 없어서 열차가 그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서비스 직원의 신분증을 착용한 후 나는 계속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방금 소년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 그 뜨거운 열기가 사라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았다. 직원 숙소로 돌아와 신분증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뒷면의 해골 그림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사직합니다. 카드가 떨렸고 그 후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바로 그때 열차가 멈췄다. 나는 망설임 없이 열차에서 내려 출구로 향했다. 길은 매우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열차에서 내린 다른 유령들은 내 눈앞에서 차례로 사라졌다. 검은 안개도 나타나지 않았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온갖 소음이 귀를 덮쳤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가 방금 열차에 탑승했다는 것을 알았다. 앞쪽에서 흰 니트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가 왼손은 엄마 손을 잡고 오른손에는 막대 사탕을 든 채 방방 뛰며 자리를 찾고 있었다. 드디어 탈출했다.